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에서 오랜만에 또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매도 압박이 장 초반부터 꽤 많이 거세지고 있고요. 우리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고점에 대한 버블 논란 그리고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한꺼번에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장의 낙폭이 또 장중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장의 하락을 기다렸던 이 매수세 대기가 꽤 많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제 추석 연휴가 또 길게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9월에 남은 거래는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시장 내용 짚어보시면서 전략까지 마련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현재 구간에서는 1,410원대 전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지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들 갖게 되는데요. 차트 두 가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죠. 제한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했던 게 9월 초였고요. 지금은 넘어섰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횡보로 보일 때 이게 반영이 바로 안 됐는데요. 최근에는 달러 지수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개를 들면서 바로 시장은 1,410원대로 달러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과연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은 괜찮은 것인가?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화해서 좀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1,400원에 육박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 환율 1,400원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 지금 우리는 미국과의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달러 환율이 고점에 있는 게 이중고, 그러니까 환율이 좀 낮아지면은 어찌됐든 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더불어서 지금 관세 압박 속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의 오히려 수출 기업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외국인이 환율 속에서 이러한 고환율 속에서 이 시장을 내다 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 압박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에 대한 순매수주의와 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동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이탈 관련해서는 이 환율이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달러 환율이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과연 이 매도가 얼마 정도에 그쳐질지, 언제까지 이 매도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그 단기적인 규모는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곧 또 10월 달 되면은 실적 시즌이 돌입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데이터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 장 초반에 일부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증권주의 강세가 이 자사주 비중에 대한 모멘텀일까요? 자료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사주 비중이 많은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중소형 기업 그리고 중소형 증권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인포바인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자사주 비중 지금 54% 넘는 비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도 얘기는 하던데 그 인포바인 외에는 증권사들이 꽤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오늘 그래서 주가 움직임 보면 뭐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 특히 부국증권이 장초반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신영증권이 2위인데요. 53.1% 비중으로 가지고 있고요. 부국증권이 6위인데 42%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은 중소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법 개정이 3차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수순이 이어진다면 이 자사주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매각이나 소각이나 이런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이 주주환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돼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은 그래서 그런지 금융주, 증권주에 대한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시죠.
기관의 최근의 수급을 보면요. 순매수 탑 10,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물론 사고 있고 LG엔솔도 사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지주사 아니면은 금융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위가 신한지주, 4위가 KB금융 랭크되어 있고요. 5위가 메리츠금융지주, 6위도 SK스퀘어 지주사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9위는 하나금융지주, 10위는 미래에셋증권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같은 금융업권을 이렇게 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금융지주사들뿐만 아니라 지주사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결국엔 주주환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는 물론 그 사이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고점 대비해서 밀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한 번씩 좀 출렁일 때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도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정말 제가 오늘 요즘에 키워드 얘기하면서 1년 사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기업들 군입니다. 자전거인데요. 자전거가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가을에 제철인 건 뭐 전어도 있지만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물 만난 고기가 되겠죠.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시장 하락할 때 시장 보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건 봄 사진인 것 같긴 한데 너른 들판을 자전거를 타면서 달려보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겠죠. 코스모스가 피는 그 강변 옆으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는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러닝하는 분들도 많지만 한강 그리고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자전거 기업 두 가지 삼천리와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 그 알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삼천리는 아팔란치아라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또 균형 잡힌 사양으로 입문자들의 수요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앞세워서 영업이익이 무려 60%대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알통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매출은 136억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이번 2분기 실적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로 넘어서고 있는 이 사이에도 워낙에 수요를 많이 끌어당길 만한 날씨가 또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자전거 기업들도 우리가 번외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적이 증가되고 기본 펀더멘털이 충실한 기업들을 찾을 때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전거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이간에 오늘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경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10가지 헤드라인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의약품에 100% 관세를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유 관세는 의약품에 대해서 하기로 트럼프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시장에 또 전해져도 크게 단기적으로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수입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졌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헤드라인은 한국의 3,500달러 투자는 선불 성격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지금 무역 협의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 약 490조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업프론트, 그러니까 선불로 내야 한다. 쪼개서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현금으로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합의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에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라며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는 9,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았던 금액이라며 일본에는 지금 5,500억 달러, 한국에는 3,500억 달러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선불이다. 미리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아직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도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우리도 해결해야 될 숙제니까 언젠가 또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뉴욕 증시 깜짝 성장에도 하락마감. 그러니까 밤새 발표됐었던 다양한 경제 관련한 데이터들, 물론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GDP도 그렇고요. 시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오히려 좀 반대하죠. 싫어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구실을 잃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또 방점을 둔다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미국의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구나 쪽으로 해석할 날이 또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장애 요소,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 바뀔 것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금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대대적으로 체제를 개선하는 대한민국의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렸던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행사에 참여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 이런 발언과 함께 오늘 또 경협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헤드라인은 어제 주가 급등을 야기시켰던 네이버 소식입니다. 업비트에 대한 인수 추진.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타결이 될까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인수를 추진 중이며 이는 디지털 금융시장의 큰 지각 변동을 예고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결합은 네이버의 결제와 AI 기술과 또 두나무의 플랫폼을 합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품 결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고요. 이 빚들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고 기존의 은행 역할을 넘어설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초대형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어제 급등을 야기시켰지만 오늘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과 공급 우위에 힘입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사상 최대 혹은 최고 수준의 매우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하반기 SK하이닉스는 22조 6천억 그리고 삼성전자는 20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제시했고요. 3분기 두 기업 모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주가 2.32%, 오늘장에서는 일부 종목들에 있어서의 큰 폭의 하락이 보이고 있죠. 84,100원 선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21% 하락한 34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밤사이에 오라클의 주가가 또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AI 투자 거품 우려와 또 레드번이라는 곳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최근 고점 뒤로 3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 대비해서 약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레드번에서는 오라클이 고평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클라우드 매출 추정과 또 수익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라클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채권 발행의 계획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까지 겹쳤다면서 하방 리스크가 부각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오라클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LNG선 관련한 이야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LNG 발주 재개 소식입니다. 조선 사이클이 과연 연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사실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이지만 최근에 상승에 있어서 이 LNG,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천연가스나 LNG에 대해서 다양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쪽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재개 활성화되면서 LNG 발주 내년부터 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규모는 LNG선 약 95척 분량으로 주요 선주사 그리고 개발자들이 선제적으로 관련한 인도 슬롯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사이클이 기존 2027년까지를 이야기했지만 2028년까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조선주들의 하락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향후로 봤을 때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지켜볼 만합니다. 자, 현재 구간 시장 움직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양 시장이 모두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꽤 많이 줄여가고 있죠. 코스피는 1.61%, 1.59%까지 낙폭 줄여내면서 3,416포인트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1% 하락하면서 84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5,100억가량을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사죠.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을 받는 것은 대형주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물도 선물도 계속 팝니다. 코스피에서는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41억, 선물 쪽에서도 2,9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현물은 팔지만 근데 선물에서는 또 꽤 많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6천억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200억 넘게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09억 원가량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하락입니다. 삼성전자는 2%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입니다. 반면 어제 또 러시아가 미국 그 영공 관련해서 알래스카 영공 비슷한 그 지역까지 가까운 지역까지 제트기를 보냈다, 전투기를 보냈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불안감은 방산주들의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05만 9천 원 선까지 최근 계속해서 방산 기업들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러시아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많이 줄였네요. 지금 보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0.8% 하락, 에코프로 그룹주들 각각 2%대 하락세 보이고요. 펩트론이 어느새 시총 4위까지 올라왔나요? 현재 1.16%대 하락. 반면 오늘도 로봇주들의 강세가 장 초반부터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폭이 조금 다소 둔화되면서 1.4% 상승한 32만 4천 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장 초반 급락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그 낙폭의 줄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지금의 매수세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잘 사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전략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9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한 하락세. 코스피는 1.75%, 코스닥은 1.3%.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네요. 코스피에서는 지금 시총상의 대형주가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방산주 그리고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체크해보고 전략 마련해보는 시간인데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하락은 하락할 만한 자리에서 하락을 했다. 혹은 저가 매수할 자리다. 기회라고 보십니까? 위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살까가 가장 중요하니까 언제 살까? 네, 어디에서 살까도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좀 해보게 되면은 네. 일단 추석 뒤까지 좀 개인적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왜요? 일단 이제 9월 달이 이제 끝나가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도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뭐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참 이 격언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조선 섹터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먼저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났던 쪽이 아시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이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동방선기, 세진중공업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인텍 같은 종목들이 현대중공업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그쪽이 조정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반도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단기간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가파르게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면은 조선주였던 사례를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도 9월 초에 좀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 난 다음에 조정도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어찌 보면은 당분간 그렇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끈덕지게 좀 오래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에 대한 대답은 추석 이후로 미루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디서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 가격 문제인데 뭐 이거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84,100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8만 원 이탈할 가능성도 보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84,000에서 8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가격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지금 가격권 하더라도 한 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 과연 21선 그 이평선을 봤을 때 21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이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전후에서 일단은 지지력 1차 지정 여부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이스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타 방송에서 지금 현재 31만 원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타 방송 얘기한 거를 여기서 뭐하러 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타 방송 우리 제가 또 큰 실수했네요. 보시는데. 제가 또 큰 실수했네요. 뭐 난 거기서 그런 얘기 했다. 네. 여기서 안 해줬잖아요. 예.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타방송 얘기는 하시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1만 원 이렇게 네. 좀 설정을 하고 좀 느긋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데 그 시점에 그리고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그리고 가격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8만 원 선에 대한 이탈. 근데 8만 원이 깨지면은 이것도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이거 살만한 가격대일까에 대해서. 네. 그리고 분명히 또 8만 원이 깨지면 안 좋은 얘기들이 그에 맞춰서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기대보다 뭐 실적 개선이 늦을 수도 있다라든지 네네. 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3분기, 4분기는 매출의 턴어라운드뿐 아니라 4분기에는 매출의 엄청난 증가를 생각하는데 눈높이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좋을 때는 좋은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그 월가의 거물을 한번 좀 비꼬아 보자면은 JP모건 헬스케어 회장이 과거에 2023년도죠. 그때 당시에 미국 금리가 5%까지 형성이 됐을 때 5.5%였죠. 그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8% 간다 그랬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란 지금 다 헷갈렸어. JP모건 회장, 제이미 JP모건. 다이먼 헬스케어라고 하셨어요. 헬스케어였어요?
아, 제가요, 진짜? 하도 그 컨퍼런스 얘기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바이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붙었나 보네요. 그런데 제평원 체이스입니다. 네, 제평원 체이스 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렇죠. 과거에 이제 2023년도에 오늘 많이 지적하네. 네, 미국의 금리가 5.5%일 때 맞아요. 8%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나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거물들도 이렇게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조금 우리가 필터링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일시적 5만 원을 이탈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5만 유튜버에서 삼성이 이제 큰일 났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잡고 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뭐 지금 비꼰대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거죠.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네네. 시황 전달할 때만 해도 5천억 넘게 샀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7천억 넘게 사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업종 하나 한번 볼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업종에는 역시나 전기전자 IT죠. 다 이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삽니다. 네.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바로 사야지 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상승후에 조정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 조정 놓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어찌 보면 이 시세의 어떤 조정이 말 그대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조정의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도 주춤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쉬어간다라기보다는 하락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하락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만 더 느긋하게 보자라는 거죠. 이게 제가 그 항상 저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낚시에 비유하게 되면 정말 끈덕지게 기다렸다 매수하자고 말씀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은 절대 급하지 않거든요. 네. 시장은 시장 순리대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매수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매수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매도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 매도하는 그 개인이 적어도 나이지 말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당장 또 다시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라면 일단은 흔들림에 있어서 좀 잘 버틸 만한 뚝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저도 이번 장에서 약간 좀 그런 거 느꼈는데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포모 현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조정 나오니까 바로 매수 이렇게 덤비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급한 거지 시장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조금 더 이제 2번 전진을 위한 1번 후퇴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저가면서 안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현금 가지고 있고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추세 타고 또 따라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 반대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투자기 때문에 항상 반대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이제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의 어떤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시장 또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10가지 키워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로봇 활용, 조선엔직 협력, 그리고 반도체 선장, 리튬 폭등, 네이버 어디까지, 원전 교체, 나토 긴급 회동, 대미 투자 선불, 증권주 강세, 자전거 제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두나무를 지금 인수하겠다,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업비트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어제는 아니라고 또 하던데. 확정된 바 없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아니다가 아니라 확정된 바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요. 공시하죠. 네네. 근데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요? 혹시 코인 거래 하시죠? 하죠. 하시죠가 아니고 하죠. 본인을 높이시네요. 저도 업비트에서 해요. 네, 저는 코인원에서 하는데 이게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뱅크에서 이체를 해가지고 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코인 구매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은행 계좌
거래소, 코인 구매 단계가 좀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업비트를 인수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게 되면 이 단계가 또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가 많은 게 사실 좀 귀찮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 거래하는 이 단계가 축소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속에 또 익숙해지게 되면은 또 못 빠져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봤을 때 1차적으로 네이버가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를 인수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6월 달부터 이제 두나무와 협력이 된 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실 나왔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사업 부분을 두고 추진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결정이 공개도 지금 나온 게 이게 좀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대통령 직속 이제 디지털 자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또 여당 쪽에서 이제 또 디지털 자산 TF를 또 출범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앞당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책적으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두나무를 좀 편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기업인들을 장관하고 수석으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두나무 대표 이석우 대표가 7월 1일부로 이제 사임을 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정계 진출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들어요. 네, 들고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교롭게 이틀 전에 여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TF를 이제 출범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켰다는 그런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이번 정부는 기업인들과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 우리가 네이버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스테이블 코인은 네카오 이렇게 봐야지 네이버 따로 카카오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냐면은 카카오페이가 과거에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라는 회사 제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 오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은 지금의 김용범 정책실장입니다. 연결고리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인들이 이제 장관이 수석으로 간 이유가 저는 다 있다라고 봐지고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속도를 내기 위한 어떤 작업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의 주가가 엄청나게 네네. 뭐 어제 올랐고 오늘도 지금 2%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수혜 관련해서는 네네. 그럼 네이버 본주에 대한 매수세를 지금 가져가야 하는지 네네. 아니면은 뭐 다른 수혜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와, 네이버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어제 주가 오르더니 네. 지금 거의 절반가량 회복했는데요. 네이버 본주를 좀 매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수혜주를 네. 다른 걸 찾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어제 뭐 쿠콘이란지 뭐 헥터 파이낸셜이란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그쪽은 사실 물론 뭐 AI 테마가 불게 되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AI란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위치가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게 적잖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그때 아시겠지만 비대면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가 46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그 위치 감안해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56만 1천 원까지 갔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보더라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얘기하게 되면은 카카오 기업의 어떤 그 안 좋은 얘기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그런 거 판단 안 합니다. 판단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란지 이슈에 맞게 이제 업종이란지 종목들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카카오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후에 6만 원 아마 이탈할 것 같아요. 6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추후에 한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혹시 카카오 업데이트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서 못했어요. 아니 그게 네.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기도 하고 네. 아니면 우리가 앱스토어 들어가서 그 업데이트를 누르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앱의 업데이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자동과 수동이 있고 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사실 저는 핸드폰을 2개 쓰는데 한쪽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한쪽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왜 2개 쓰세요? 뭐 다양한 이유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업데이트한 것에 대해서 많은 유저분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꽤 많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 목록이 아니라 이전에 프로필 사진을 올렸던 사진들이 피드에 쫙 떠요. 그래서 사진을 급하게 지우는 분들도 있다고. 예전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런 느낌인가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메인 창에 뜨고요. 우리가 원래 전화번호부처럼 보였던 그 창에 메인 창에 친구 목록이 위에 뜨고 이렇게 네. 피드처럼 쫙 뜹니다. 이 카카오한테 미안 얘기지만 그거 망하지 않았나요? 카카오 근데 스토리? 이제 그 방향을 모르셨어요? 이프 카카오에서 이미 네. 다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탭은 이제 대화 창이고 그 옆에 탭에는 네. 그 탭을 누르면 바로 이제 쇼츠처럼 계속 영상이 나와요. 근데 내가 선택을 내가 이제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동영상 계속 나와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좋아하는 네. 내가 선호하는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탭을 안 누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최대한 늦게 해야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네. 또 포인트는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대화창 안에 챗GPT 탭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유료 네. 결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른 앱 나갈 필요 없이 챗GPT 안에 네네. 우리가 이제 내재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눌러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챗GPT라는 것에 있어서는 네. 어쨌든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은 네. 그게 아마 영상 알고리즘에도 분명히 퍼질 거고 네네. 그래서 뭔가 광고도 그에 맞춰서 나올 거고 네네. 할 텐데 일단 반발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과연 업데이트를 다들 하실까? 근데 어느 순간 돼서는 업데이트 안 하면 못 쓰게 하겠죠? 그렇게 저 누구나 다 하게 만들겠죠. 과거에 이제 010으로 다 전환시킬 때 이제 네. 011, 0110 다 전환시켰잖아요. 그 정부가 이제 네, 바꿨던 했듯이 거고. 그리고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네. 다수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카카오도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은 저 자동이 되겠지 싶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부러 안 누르는 분들이 많다고. 아. 우리 제작진분들 어떻게 네네. 다 업데이트 하셨어요? 안 했다. 하는 사람 있으세요? 부장님 한 분 하셨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동 업데이트 되신 거예요, 그것도. 자동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카카오톡이 원하는 대로 이게 자동이 아닌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의 증가에 있어서 광고의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겠네요. 이 부분은 아마 네. 향후에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을 카카오가 정말 잘 니즈를 파악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 건지를 좀 증명을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이어서는 증권주의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는 중소형 증권사 그리고 뭐 대형 증권사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가 오랜만에 또 올라가는 모습을 그쵸. 보였는데 오늘 증권주가 오르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투자하라. 네. 그러면서 이제 상법개정, 자산 소각 같은 부분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쪽에 일부 보험주하고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2개가 남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소각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 2가지가 남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KCC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좀 생색내기용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입이 발행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주주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주 가치가 오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투자자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맹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주주들의 가치도 올라가는 게 맹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사회 충실 의무 가지고 이미 벌써 경영권의 위협을 현재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자사 수거까지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다 보니까 앞으로 이비 발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국증권, 시형증권, 대신증권이 자사 수거가 상당히 좀 많아요. 네. 과거에 시형증권이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이슈가 되기 전에 자사주 수급보다는 배당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이런 소리 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자사주 수급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아마 부국증권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자사주 수급보다는 이비 발행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호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네. 그 반면에 배당 소득 같은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수와 연관이 없다라는 거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누가 당연히 수혜가 될까요? 주식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오너라든지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수 수급보다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조금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봐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 외에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 주식수 늘리고 주식수 늘린 만큼 배당생활 똑같이 앞으로 올려주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제 때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에서 발생되는 배당 수익만 1,500억이 넘어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참 정의선 회장이 주식 투자를 여담이지만 참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네. 그런 뭔가 자사주 모멘텀이 있고 이런 주주하는 모멘텀이 있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창 올해 내내 투자했고 주식 네네.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쵸. 많잖아요. 네네, 그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러모로 네네. 생각해 봤을 때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근거는 조금 전에 이제 자사 소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일단 근거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대주주가 지분이 많고 자사 소각에서 자유로운 종목들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당 소득과 연계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이 해당 사항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한국셀석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국쉘석유. 네, 셀석유.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DPS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DPS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DPS를 전에 확인해 보게 되면 27,000원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40만 5천 원이에요. 네. 근데 동종 주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DPS가 이만큼 나오는 기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배당률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한국셀석유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또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이슈 중심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달리지 않을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이제 DPS는 주당 배당금을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좀 풀어서 말해주세요. DPS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경계해야 될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추석 전으로 많이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추석 전에 지금 사실 팔고 가자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팔아야 될 종목과 혹은 좀 기다렸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담아야 될 종목을 고르는데 지금 하반기 연말을 봤을 때 네네. 증권주 쪽은 그렇게 매력도가 크지 않다. 네,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주 쪽에서 증권주 아이디어를 가져간다고 보게 되면은 네. 차라리 삼성화재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네네. 그리고 추석 전에 좀 팔면 좋겠다라고 보는 섹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반도체 쪽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아마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수익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네. 저도 종목 상담 가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감안해 보기에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파도를 좀 올라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AI 쪽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금 8월 이제 8월 말경부터
그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테마로 봤을 때는 로봇이 같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봇도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한번 추석 이전에 수익 실현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반도체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든지 플랫폼 쪽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 기회가 저는 또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키워드 한 다음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가 최근에 되게 잘 버티죠.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로봇은 물론 전체 종목이 다 오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그 탄력이 더 붙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티즈의 주가가 강하네요. 지금 6% 넘게 올라가고 있고 하이젠 R&M 그리고 시멘스의 주가도 좋고요. 어제도 좋았었던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 어제 장중에는 더 올랐는데 한 9%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유일 로보틱스도 현재 강박 정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사면도 좋고 클로봇도 좋고 했는데 지금 클로봇은 하락 전환인데요. 자, 로봇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이게 제가 방금 전에 테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약간 테마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건 다들 동의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좀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더 보태보게 되면은 정부 정책 테마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정책이라 하면 뭐 노동 왜냐하면은 관련해서요? 일단 4.5일제 앞으로 지금 입법이 진행이 될 건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로봇 섹터가 언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8월 말경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노란봉투법. 그렇죠. 노란봉투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하이젠 RM을 비롯해가지고 상승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4.5일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추세를 계속 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 측면에서 봤을 때 로봇은 노란봉투법이 상승 시발점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정부 정책 테마라고 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볼리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사람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볼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홈로봇? 네, 홈로봇인데 이게 원래는 올해 여름에 미국하고 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가전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이 볼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휴머노드 로봇이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출시하다가는 좀 속된 표현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IF의 2025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거기 이제 영상가전 사업 본부장이 기자였던 간담회에서 어떤 게 있냐면 볼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출시하겠다 얘기를 했고 IF에서 볼리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연말에 물론 제가 틀 수도 있습니다. 연말보다는 작년으로 연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볼리가 지금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 인도 법인으로 이제 이게 옮겨졌거든요. 근데 인도 법인이 이제 스마트폰 공장이고 가전 공장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또 될 연구소가 있어요. 아마 연구소 쪽으로 가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좀 더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연결을 봤을 때 볼리 같은 경우는 아마 출시가 좀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의 중국의 휴머노 로봇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산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부 정책 테마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보티즈만 좀 말씀드릴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참 이거 무섭게 계속 상승하죠. 이거는 이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상승이 나는데 조심스럽지만 이 로보티즈의 상승 끝자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트리 IPO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5월 14일 날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쭉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5월 14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유니트리 쪽으로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니트리가 지금 IPO 추진하고 있는데 IPO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가 뉴스의 끝자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로보티즈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리 IPO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종목을 가져가시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네. 주기적으로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AI의 끝판왕 최고의 완성품은 로봇으로 네네, 비결이 맞습니다. 될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과연 그것에 있어서의 상용화, 네네. 엄청나게 이제 로봇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 시발점이 뭐가 될 것인가는 언제가 될 것인가는 좀 올해 연내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리 뭐 테슬라에서 열심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네. 여러 산업에서 로봇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게 뚝딱 만들어진다고 네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아, 근데 그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아, 빨라지긴 네, 해요. 저도 사실 AI 이제 자율주행 계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체를 통해서 중국 쪽이라든지 이제 FSD V13 이런 것들 시연하는 것을 보니까 와, 정말 조금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율주행에 이제 AI 쪽에 제가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네. 자, 경부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에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이 몇 %가 될까요? 정말 거의 없죠. 0.00001%거든요. 근데 사람은 코끼리를 몰라도 위험하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어를 해요. 인지라고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자율주행과 AI 같은 경우는 학습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코끼리, 경부고속도로에 코끼리가 나타나는 이런 거는 학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학습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소송이 많이 걸린 게 대부분 이런 사유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쪽에 자율주행하고 AI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FSD, V13 이런 거 시연한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건 스스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되게 되면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이 강세를 보이는 게 구글에서 추론 가능 로봇 출시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까지 가능해진다라면은 아, 출시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 그 AI라는 로봇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의 딱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로봇이 나왔는데 2004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담입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태호 이사님은 네. 그럼 로봇 쪽 투자 안 하시겠네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 시기적인 측면에 와서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를 대신해서 오늘 네. 탑픽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금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스테이블과 거기에 금까지 네네. 디지털금과 실제금을 다 아우르는 기업이 네, 있나요? 맞습니다. IT센 글로벌. IT센 네네. 글로벌 어떤 기업이죠? 금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한국금거래소 있잖아요. 이 회사를 현재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금 조각 투자 플랫폼 센골드를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방금방이라는 플랫폼인데 이건 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금방 네, 이건 뭐냐면은 개인 간의 금 실물 거래. 아, 저는 이건 금은빵. 앱이 깔려 있어요. 금빵. 예, 예. 어, 깔려 있는데 저도 이거 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 관련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 시간에 보니까 금 관련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금 선물도 그렇고 금 현물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또 금 관련돼 가지고 또 부각이 될 가능성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자회사 크레드를 통해 가지고 금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JPYC라는 회사하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동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관련돼 가지고 이 확장 방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은 9월 13일 이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한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란지 그리고 플러스 금 모멘텀을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IT센 글로벌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수가는 17,800원 이하 좀 잡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센 글로벌 그동안 움직임이 조용했었던 네네. 기업인데 다음 주에 대한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주가 21,000원, 손절가 16,50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한화손해보험의 지급 여력이죠. 이 킥스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캐롯 인수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상상인 저축은행 늦어지는 세주인 찾기 과정입니다. 과징금 시약 폭탄도 지금 시간이 열심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캐피탈사의 자동차 보험 진입 제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들려옵니다. 이 지점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반기 우리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이 이른바 킥스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과 달리 한화손해보험만 유달리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바로 킥스 비율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업계 전체 평균 킥스 비율 206.8%, 직전 분기보다 무려 8.9%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200.9%, 손해보험사는 214.7%로 각각 10%포인트, 7%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금감원은 당기순이익 개선과 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증가, 또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손해보험만 거꾸로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화손보의 올해 6월 말 기준 킥스 비율은 214.3%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 215.8%보다 1.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179.5%, 전분기 182.5%에서 3.0%포인트가량 줄었는데요. 이 비율은 가용자본, 즉 지급유력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당국은 130% 이상을 유지할 걸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수치만 놓고 보면 당장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이 업계 평균이 오르는 상황에서 한화손보만 유달리 하락세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한화손해보험이 이렇게 내린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핵심은 자본 총계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손보에 연결돼준 총 자본은 2023년 3조 3,457억 원에서 2024년 2조 9,530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조 6,914억 원으로 계속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화손보 측은 금리 변동성과 할인율 평가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자본 총계 감소는 업계의 전반적인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주요 손보사, 즉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모두 최소 0.9%에서 최대 10.6%포인트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 한화손보만 역행한 건 분명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화손보는 지난 5월 캐롯손보와 합병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당초 9월 10일로 예정됐던 합병 일정은 다소 연기돼서 10월 1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합병 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롯손보의 적자가 이 한화손보의 연결 실적에 포함되면 자본 총계가 줄고 결국 가용자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도 하락세인 킥스 비율이 합병 이후에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캐롯손보 인수와 관련된 문제까지 한화손보에 겹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롯손보의 재무 상태가 이 한화손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캐롯손보는 올해 상반기 244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요. 누적 결손금이 3천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총 재산은 3,518억 원, 부채는 2,200억 원인데 손해율은 무려 96.3%에 달합니다. 특히 캐롯손보의 킥스 비율은 67.08%인데요. 전년 156.24%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보험 위험액 산정 유예 조치가 올해 3월 종료되면서 1분기부터 전면 요구자본 기준이 적용된 탓인 걸로 보이는데요. 캐롯손보 측은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손보는 캐롯손보가 보유한 CM, 즉 다이렉트 채널 경쟁력을 흡수해서
자동차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손보 관계자는 양사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사업 및 비용 측면에서 시너지가 더 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캐롯손보의 적자 구조가 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하나손보의 건전성 지표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네, 앞으로 한화손보, 이 캐롯손보를 흡수합병한 이후로 어떻게 될지 상황 예의주시해 보셔야겠고요. 우선 하나손해보험 오늘 시장에서는 1.4%가량 밀려나면서 지금 5,580원 섬 지나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손해보험 관련해서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해상은 2%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두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는 저축은행 업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관련 소식인데요. 매각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서 이제는 건전성 지표 자체도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억 단위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려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상상인 저축은행이 요즘 이중 악재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첫째는 매각 협상 결렬, 둘째는 건전성 지표 악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2023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유지 조건 미충족에 따른 중징계를 받으면서 산하저축은행 두 곳, 즉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이 두 곳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때 OK금융그룹이 인수 후보로 나서면서 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가격 협상에서 이견이 커 이 협상이 최종 결렬됐는데요. 이후 상상인그룹은 사모펀드 등 잠재 인수자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매각이 지연되면서 벌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매각이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상호저축은행법 38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 주식 장부가액 1만 분의 3을 하루 단위로 곱한 금액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계산하면 이 하루 벌금만 각각 1,845만 원, 또 1,659만 원, 두 은행을 합쳐서 하루에만 약 3,500만 원, 한 달이면 억 단위의 벌금이 예상되는데요. 즉 매각이 늦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회사 재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인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로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등 두 곳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인데요. 상상인은 이에 불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대주주 유지 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요. 또 1심 기각 이후 항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매각이 지연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이행 강제금이 현실화될 수 있고요.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각이 지연되는 와중에 경영 건전성 지표 자체도 나빠지고 있다고요? 네, 건전성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상상인 저축은행의 2분기 연체율은 21.24%로 전년 동기 16.51%에서 4.7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업계 평균 연체율이 7.53%였던 걸 감안하면 이 상상인 저축은행은 업계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7.16%로 전년 동기 24.66%에서 상승했습니다. 업계 평균이 9.49%였으니까 역시 3배 가까운 수준인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8.82%, 건설업 업체 연체율은 37.98%, 끝으로 부동산업 연체율은 46.72%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각각 15.68%, 18.53%, 17.61%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2배 이상 급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면 금융당국의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상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 권고라는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했던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상인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매각과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매각이 지연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이행 강제감이 현실화될 수 있고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상인 측은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반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서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매각 일정이나 또 법정 대응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상인 저축은행 측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상인 증권은요, 0.13%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 쪽에서는 그래도 오름세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각각 4%대, 1%대 오름세를 가져가는 점까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캐피탈사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금융의 핵심 유통망으로 꼽히는 캐피탈사가 정작 보험 대리점 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캐피탈사들은 자동차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 대리점 업무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한데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은 보험 대리점 업무가 폭넓게 허용됐기 때문에 보험 상품 판매와 또 제휴 사업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캐피탈사는 같은 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진입이 원천 차단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금융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이나 또 보험사와의 협업 구조가 사실상 막혀 있고 소비자 편익도 제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권별로 규제가 다르다는 말이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비자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 축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보험 대리점 업무를 할 수 없는 캐피탈사 대신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금융 또 보험 플랫폼 구조가 특정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보험사와 또 금융사 간의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기 어렵고 또 결국 보험료 절감 기회나 맞춤형 상품 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신용카드학회 서지용 학회장 연구에 따르면 이 캐피탈사가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입하면 보험료 인하, 또 시장 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그리고 만족도 개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제가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게 드러나는데요. 미국, 일본, 또 유럽연합에서는 캐피탈사 같은 비은행 금융사에도 보험 대리점 업무와 또 통신 판매 부수 업무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유통 채널의 다양화가 오히려 경쟁 촉진과 또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오픈 API를 통해서 이 금융사 간 데이터 공유와 또 상품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손쉽게 가격과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일본도 자동차 금융사들이 보험 상품을 함께 팔아서 자동차 구매 또 금융, 보험을 원스톱 형태로 제공하는 이런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같은 시도가 있기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한 가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학회 측이 중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 서비스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또 보험 상품의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형사 위주로 쏠린 시장 구조에서 중소형 보험사의 점유율 확대와 또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었는데요. 즉 캐피탈사까지 참여가 허용되면 중소형 보험사의 유통 채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주용 회장은 금융업권별로 상이한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또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또 오픈 API 정책 강화를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는데요. 즉 카드사와 은행은 되고 캐피탈사는 안 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캐피탈사의 보험 대리점 및 통신 판매 부수 업무를 동등하게 허용해야 금융 혁신과 또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쪼록 이 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은행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면요. 제주은행만이 1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기업은행이나 KB금융, IM금융지주까지 일제히 내림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이진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전달드렸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또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나눠볼 텐데요. 오늘 삼평산민연구소 최영호 이사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일단은 이번 총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9월 달에 이게 이제 호선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네. 비상임국에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나가는데 네. 이번 게 특이하게 우리가 좋다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라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고 지금 주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어셈블리 하이 레벨 위크거든요. 여기서는 뭘 정하냐면 국제 질서의 톤을 잡아서 내년도에 뭐를 의논하고 뭐를 추진해 갈 건가를 정하는 부분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메시지라고 뭐 핵심 메시지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제일 강했던 것 같고요. 네. 주제들을 보시면 뭐 한반도 뭐 평화,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기후 위기, 뭐 팔레스타인 문제 등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뭐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핵심은 AI에 대해서 국제 규범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됐고 네. 이렇다면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AI 국제 규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뭐 순서들이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 하나만 고르자 그러면 AI라고 보여지겠습니다. AI가 유엔 총회의 핵심 메시지다. 네. 사실 좀 약간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뭐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하는 전체 세계의 질서 속의 핵심의 의제가 이제 AI로 됐기 때문에 이걸로 어떻게 하냐. 근데 AI로 해서 파생되는 건 뭐 먼저 되면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재생에너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AI로 인해서 어떻게 각국 간의 공급망이 재편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AI가 굉장히 뭐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만 한국이 아시아의 AI 허브로 우리가 끌고 가겠다는 그런 구상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서는 AI가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뭐 한반도 평화 구상이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구상 뭐 END 이니셔티브를 하지만 요거는요 경주에 와서 꽃을 피울 겁니다. 지금은 던져 놓은 거고 네. 이 여러 나라들이 이걸 구상해서 이제 오시면은 경주에서 아마 크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경제 위기 있을 때 이런 큰 국제 행사들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부산 에이펙 이거 끝나고 나서 외국에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심하고 들어왔고요. 2010년도에는 G20 정상회의 한국에서 하고 이것도 모멘텀 체인저가 됐고요. 2021년 핵 안보 정상회의 여기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네. 뭐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하기 때문에 2012년이 미중 정상들이 동시에 한반도를 찾아서 만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빌드업 과정에서 이번에 유엔 총회가 우리도 핵심 메시지를 나왔지만 빌드업에 굉장히 중요한 린치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AI나 뭐 기후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자주의 협력 메시지가 이제 전해졌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나 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25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갖고 그쵸. 그 보니까 오늘 뭐 다 모이셨더라고요. 뭐 블랙락, 시티그룹부터 해서 뭐 블랙스톤 다 참여를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이제는 저평가에서 벗어날 때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질 개선하고 있다. 자, 지켜봐달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굉장히 낮추겠다. 그다음에 기업 경영도 불투명성 없애겠다 등등을 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게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AI 허브로 가는 부분. 그리고 뭐 이러면 계속 데이터 센터 확장 등 이게 중심이 되는 뭐 모든 것을 흡수하는 블랙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지속 성장 가능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맡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면은 뭐가 좋아지느냐면요. 국제 외국 자본들이 유입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뢰가 이제 제고가 되면은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자들 밸류에이션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MSCI나 FTSE 관해서 여기 선진국 편입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이 한반도 이 참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최근에는 대북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AI에 대한 종목들도 기대감을 갖긴 하지만 일부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가려졌었던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세가 보이고요. 사실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갖게 만드는 환경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아쉽게도 오늘은 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이에 따른 또 외국인의 매도는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만한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추석 전 한 5일 정도는 빠질 때거든요. 항상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20년간 계속 일어났던 네. 일이고요. 추석 여러분들 이제 손 바깥 타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추석하고 이러고 하면 우리가 이제 장에 접근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유통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크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를 보시면 끝나고 나면 올라갑니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올라간다. 네, 지난 2000년대 들어서 21번 중에
뭐 9번은 오르고 10번은 뭐 내려가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반반이었네요. 예, 일단 올라갈 확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 지금 3,700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초반이 3,840에서 3,900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러분 선정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뭐 좋은 기회라고 하지만 사실 졸면 죽는다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여러분 네.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END, 엔드 이니셔티브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한반도의 리스크를 좀 축소해 줄 만한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에게는 몇십 년 동안의 가장 큰 네. 아픔이자 숙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자락을 피신 것 같아요. 자락을 이제 깔아놓은 자락을 거예요. 한번 자락을 보여줬다. 까는데 요거가 완성 END 이니셔티브의 완성본은요 언제 나올 거냐면 경주 에이펙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중일 뭐 지금 뭐 중국까지도 다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등이 하지만 일단은 화두를 던진 거죠. 그래서 뭐 적대 시대의 종식을 위한 종합 구상을 하겠다 하고 분명히 이제 뭐 경주 에이펙에서는 뭐 미중 뭐 일 한국의 4대 국가가 지금 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여기서 분명히 성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김정은 뭐 내려오시면 좋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너무 확률이 좀 낮은 상태지만 한국에 중국 주석과 미국 대통령이 같이 온 게 12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전 개인적으로도 END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좋은 경주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한반도 리스크화나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 남북 간에 이렇게 분단된 상황 그리고 핵에 대한 위협을 사실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는 국민들이 몇 명 있을까 싶지만 그게 해외 투자자나 해외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괜찮을까 늘 더 걱정을 한다라고 해요. 뭐 우리 저 이북에서 뭐 한방 쏘았나 그러지만 또 다른 쏘납니다. 나라는 뭐 들었다 놨다 예.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이제 무감각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줄여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비핵화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 아픔 중에 하나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큰 획을 걸 수 있는 선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요, 사실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라 그래도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이 뭐 주저하신 분들이 나오는데요. 네. 대개 어떻게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보면 분기별로 GDP 대비 한 0.2% 자금이 유입이 되면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건 가능하다고 이제 보이고요. 네. 단기성으로도 이번에 이제 많이 나오면은 3에서 6개월 사이에는 굉장히 수조 원대의 외국인들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의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만한 그 정도의 환경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안전적인 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합격점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규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이 외국인 거주자들이 우리가 직접 뭐 투자를 못 한다든가 이런 거 지금 사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나 우리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런 교란할 거에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어떤 뭐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준다면 들어올 때 많거든요. 이제 보세요. 올해만 해도 지금 50%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 21개국 중에 지금 상승률 1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대통령도 가서 지금, 증권거래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저평가돼 있다. 골드만삭스가 또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증시 여전히 저평가, 제목이에요. 등등의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국제회의, 국제모임들이 연달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말 말도 안 되게 100배나 인상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나 뭐 사실 인도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미국 현지로의 인력 확보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돈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도 이전을 그렇죠. 해줘야 되고 결국에 수출 기업으로서 미국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좀 큰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부담이 크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에서 인사 관리를 맡는 부분들을 맡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10만 불씩 내라가면요 인재 채용이 인사 관리에서 재무적 투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한 사람 쓰는데 10만 불씩 내면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부담이죠. 근데 제일 이런 H1B를 많이 쓰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요 빅테크하고 금융권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이 셉니다. 네. JP 모건 같은 데서는 인도 사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빅테크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인도 분들이랑 H1B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가 이제 적어드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O1 비자나 L1 비자를 지금 뭐 늘리겠다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O1은 뭐냐면은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건 이제 비자가 나가고 L1은 이제 주재원인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 근본적인 인재들의 그런 어떤 분포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나라는 우리 신경 쓸 것도 없지만 한국인에 대해서 별도 비자 이거 어렵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신청을 전문직 비자를 해달라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의회 통과가 어려울 뿐밖에 안 되고 네. 특정 국가를 위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FTA를 맺을 때 했으면은 뭐 충분히 나갔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기업들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 보내는 이 회사들 외국 회사들한테 뭐를 하고 있냐면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업 조사를 지금 들어갔어요. 네.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어월이라 그래서 H1B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럼 다른 나라 기업들 지금 장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은 뭐냐면 미국 내에 한국 기업 전용 특구 설치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뭐 생각들을 갖고서 그다음에 나가야 되지. 이거 전체적으로 풀려 그러면 진짜로 안 풀립니다. 크게 풀려 그러면 각 주별로 우리가 한국 기업 전용 특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무역 경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꾸로요. 이렇게 H1B 인상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면 한국이나 이런데 미국의 기업들은 R&D 센터나 그다음에 기술부서 해외 이전 지금 검토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걸 봐서는 또 이거는 한국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H1B의 비자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하고 인도인데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연 미국 내 빅테크 한국 협력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을 해봤을 때는 그럼 이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우리 사람들이 가서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하는데 일단 E4 전문직 비자 이걸 나가기 지금 뭐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은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전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뭐 이런 하이엔드 쪽의 이 기업들에서는요 현재 8만 5천 명이고요. 우리 8만 5천 명이 부족하고요.
우리나라의 8대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반도체 쭉 해서 철강 뭐 이런 거 하면 거기만 해도 지금 급히 사람들이 필요한 게 12,000명이에요. 따라서 북미 중심의 이런 기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 기술자들의 이동이 각국에 지금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협력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한국에다가 R&D 센터 놓고 기술부서 해라. 그러는 뭐 우회 도로를 찾아서 가야지 지금 뭐 비자 늘리고 이런 거는 하세월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 있어서 이번 총회 메시지를 쭉 봤을 때 과연 우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요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리스크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스크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미국 이제 서부에 가면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리콘밸리가 생기게 되는 가장 큰 뭐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민자 출신 뭐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면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의 4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을 보면은 중국 계가 3명이고 인도 계가 1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이 재편이 되면서 지금 뭐 한국의 기회냐 리스크냐 할 때는 리스크로 밖에 지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장기간 세계적인 그런 기술자들을 아주 진공청소기처럼 뭐 빨아들이면서 기술 혁신을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을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축을 갖고 오는 부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업들, 우리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가서 제조업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만은 R&D라든가 기술 부서는 우리가 자청해서라도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외 이전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은 사실 리스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한 첫 유엔 총회라는 점인데 이런 외교적인 위상이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있어서의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의제를 세팅하는 국가, 의제를 따르는 국가에서 의제를 세팅하는 국가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저 뭐 비상임 이사국에서 이제 호선을 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이 의장을 하신 거는 아니고요. 97년, 2013년, 14년대 이제 해온 부분들인데 요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어떤 의제를 전 세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한국이라는 큰 이 국가가 가식성이 극대화됐다고 보여줄 수밖에 이제는 없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규범과 미래 의제를 세팅하는 나라로 분명히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 대표단의 메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남북의 긴장 완화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어진다면 방산주 혹은 뭐 이런 관련한 대북시장 관련주 주가의 움직임이 좀 많이 엇갈리겠네요. 뭐 진짜로 이거는 봐야 되고요. 이거는 단기성 부분들이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오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이 멀리 퍼져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번에 상반기에 50%로 G20에서 1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50% 상승하는데 뭐 70% 정도는 반도체가 금융이 끌어줬거든요. 근데 저만큼 방산이나 에너지 대북주가 우리의 뭐 지금 목표인 5천선까지 끌어줄 수 있는 지금 힘을 갖고 있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성 뭐 소재로 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쪽 부분들은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방산 에너지 대북주에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를 할 것이냐?
요번에 보면은 국내에서 우리 이제 하시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면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면 20%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방산 에너지 대북주에 대한 기대보다는 반도체, 금융, 은행 뭐 이런 부분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전략을 따라가시는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달러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1,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의 단기 유출에 대한 가능성, 그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신뢰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또 환율 환경을 안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좀 셈법이 많이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화스와프 해갖고 오시는 게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그 미국이 받아줘야 하죠. 지금 뭐 그러니까 아니 왜 선납을 하라고 그러는지. 근데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돼요. 분명히 선납하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네. 뭐 어떤 사실 협의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현금 뭐 3,500불 달러면 우리 외환 모의고의 84%거든요. 이러면 100% 우리 외환 이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뭐 단기채, 전환채 뭐 막 진짜로 뭐 모든 금융 기법을 하더라도 이거 막아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이 통화 스와프가 지금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에이펙까지는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애들 오시기 때문에 지금 잘 조금 우리가 마사지를 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요. 그때 우리나라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일본을 들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일주일 전에는 아세안 회의를 가기 때문에 그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모든 총 마무리가 한국 경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외교 뜨는 통상 부문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진짜 밤잠을 이제 아껴가면서 지금 일하셔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그 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1,6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로 안 되면 하시면 뭐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데. 우리 지금 수출 국가들은 이건 뭐 좋아하는데 뭐 한미 통화 스와프 이제 뭐 베센트 장관이 지금 뭐 전달을 한다 그랬는데 외환 시장 문제는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지금 겪어본 뭐 몇 번 겪었지 않습니까? 이래서 금융 위기에 대한 안전판 확보를 안 하고는 관세를 무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지금 계속 이제 미국이 에퀴티 투자, 현금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요. 지금 국내법 지금 재개정이 필요해요. 수출입은행법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증 동의를 해줘야 되고 국회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나가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러한 충분 조건들을 하려 그러면 지금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안전판을. 그러면 통화 스와프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보니까 다른 나라는 척척 잘 해주는데 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도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이거 의회 권한이지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뭐 트집을 잡고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지인데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뭐 차치하고 그래도 통화 스와프는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캐시플로우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좀 따갖고 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화 스와프가 우리나라 달러 환율에 있어서의 상방을 더욱더 높이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런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물거품이 될 만한 상황.
정말 중요한 기로에 그럼요. 놓여 있어요. 그리고 통화 스와프는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최상의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왜냐면 돈이란 게 우리 뭐 이 경제의 뭐 혈액인데 혈액을 나누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의미 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온다면은 사실 뭐 저보고 정하라 그러면 통화 스와프 된다면 나머지 거 다 풀어줘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뭐 초능을 아끼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과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평안채 써야 되죠. 그다음에 뭐 조건부 이거 뭐 채권 발행해야 되죠. 그다음에 더욱더 시장에 개입을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84%가 지금 날아가는데 네. 굉장히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는 뭐 분명히 우리가 받아와야 될 그런 뭐 조건부라고 조건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 이전에 언급됐었던 유엔 총회에서 나왔던 강조된 기후나 에너지 전환 의제는 우리나라의 전력이나 재생에너지 원전 산업에는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 될까요? 저는요, 이 전력, 재생, 뭐 원전 이 부분은요, 지금 어디에 종속 변수가 됐냐면요, AI라는 산업의 종속 변수가 돼버렸어요.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뭐 전력이란 전력은 지금 다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AI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재생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과연 효과적으로 지금 필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전기 생산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고요. 사실 뭐 기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뭐 역사 인류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또 원전 이 부분들이 더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이 이니시티브를 갖고 가는데요. 뭐 그런 걸 다 뭐 기후 뭐 이런 걸 떠나서 AI라는 거대한 물결을 담을 그릇은 전력이거든요. 그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선 순위에 1번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시면은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과연 이번 외교적인 행보 이후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단기적인 리스크들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사장님? 지금 이제 지금부터 뭐 하반기 3,700에 내년도 상반기 3,890에서 3,940 간다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요? 예, 26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 있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 시진핑이 선언한 대만 양안 문제 해결책이 26년도에 마련되거든요. 이러면 진짜로 들었다 놨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또 트럼프 개인적인 뭐 3선 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진핑의 4연임에 대해서 확정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그런 큰 흐름에 지금 리스크들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하반기에 미국 장을 일부러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빅베스 이론이지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 올리는 국면에 선거를 치르고 싶은 게 분명히 트럼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크게 빅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짜셔야지 단기적인 소재에는 여러분들 조금 뭐 자제를 하시는 것들이 더 나은 전략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3천 후반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 동력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삼성 같은 부분요. 지금 3분기 지금 10조 넘게 영업이익 나올 것 같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그렇죠. 지금 모두 영업이익 10조 이상을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것들을 따지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의 지금 지분 확보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7%, 그다음에 지금 SK는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대개 1에서 2% 정도가 더 이제 추가로 유입된 거로 본다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반도체가 끌고 있는 장들이 굉장히 조금 더 선두에 갈 거고요. 우리 우리 동학개미들께서 투자한 것들 1, 2위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했던 것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란 말이죠. 네. 근데 분명하게 지금 답이 나왔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10% 넘는 수익률을 갖고 있고요. 한국 국내에서 하신 분들의 평균 지금 수익률은 5%대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도 하반기에는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 만약에 비자 정책의 이 변화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더 장기화가 될 경우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모든 이제 미국만 극한한다면 미국의 모든 정가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포커스가 내년도 중간 선거에 지금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지금 보시면서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경제를 잘하고 있다가 지금 57% 밑으로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 최근에 이런 관세로 인해서 물가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화가 난 게 뭐냐면 소고기가 13%가 올랐고요. 달걀이 10% 이상 한 거예요. 네. 매일 먹는 거에 이러면 체감 경제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한번 크게 출렁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비자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접점이 지금 만들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관세는 어차피 앞에 놓은 그런 디코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보다는 큰 흐름에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그런 부분, 그런 장들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 선불이라는 단어, 우리가 식당 가면은 밥값은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떼어먹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식당 주인 분들이 바쁘면은 그걸 또 챙길 수가 없어가지고 선불로 내고 밥을 먹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맛있고 선불 내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하면은 선불로 내게 되죠. 근데 지금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 너 우리나라에 돈 선불로 다 지급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통화 수업도 얘기 안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요, 뭐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문방구에서 문방구 어음 사서 어음 받고 현찰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막아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대출 보증 중심의 이런 투자 부분들이 사실은 뭐 크게 조화롭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에게 미국이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존 키트예요. 통화 스와프가. 그래서 숨쉴 공간은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통화 스와프 다른 나라는 해주면서 우리나라는 왜 안 주냐. 이건 뭐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적표를 낼 때 굉장히 큰 포션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막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응대되는 이익도, 특히 보호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면
뭐 환율도 다시 안정화가 되고 그에 그렇죠.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돼서 유동성도 실질적으로 더 불어나고 하는 우리가 생각한 장밋빛 미래가 통화수협으로 모두 만들어질까요? 뭐 장밋빛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전판이 되는 거고요. 리스크는 일단 걷어내는 예, 거니까. 일단은 뭐 여기에 딱 안정. 근데 우리가 사실 뭐 돈을 꾸고 뭐 할 때도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런 관세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1심에서도 패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무역법 뭐 이런 걸로 가서 대법원에 가면은 이긴다 그러지만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될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현행법으로만 뭐 딱 보면은 사실 관세에 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이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전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통화 스와프를 떠나서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면요. 외국인들 다 나갑니다. 뭐 잘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우리의 어떤 산소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뭐 확률이 아니라 그건 뭐 마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뭐 성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 사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역시나 뭐 산다면 산이겠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석 연휴 전에 늘상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시장의 네.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고 그 후를 내다본다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미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 통화 스와프가 될 것인지 여부가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좀 어떻게 만들어낸다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뭐 지금 뭐 사실 이제 추석을 지나면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뒤에 한 열흘 정도의 장이 어떻게 흘러간다면 하반기까지가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를 보면요, 첫날 연휴 끝난 이후 첫날에 6%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위기에도 3% 이상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가예산 2023년도 그 했을 때도 2%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때 요 수식을 딱 넣으면요, 사실 추석 딱 끝나자마자 흐름만 딱 파악이 되면은 연말까지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는지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뭐 추석 연휴를 잘 쉬시고 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면 우리 방송만 딜사이트만 보고 계시면은 여러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엔 총회 이후에 시장의 메시지와 향후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의 시간 삼평산민연구소 최양호 이사장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10 금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또 오늘 밤에 PCE 발표를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음 주에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